네, 그런데 SCI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에서 나왔다. 이게 안다라는 말하고 연결돼서 이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과 연관된다. 근데 알미라는 게 뭐냐? 근대 과학은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검증 가능한 것을 알미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보통 뭐 누구를 안다, 뭐 김치 담그는 법을 안다 이런 차원의 알미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알을 추구했던 시대가 근대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문명을 탄생시킨 근대의 힘인데 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지금까지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문명이 사실 근대의 문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지식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싸울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객관적이냐라고 볼 때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다시 끝난단 말이죠. 그런 식의 알을 추구했던 시대가 서양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인데 그래서 뭐 천문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측량도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인간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도 막 시작이 되고 야 이제는 우리가 자연만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렇게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더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각이 이루어지기 시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 다른 그 중국 사람들이나 뭐 우리가 문명도면은 중국 문명도 대단하고 뭐 이슬람 문명도 있고 인도 문명도 있고 그런데 서양 문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었는데 서양 근대에 와서 이렇게 과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읽어봐도 여러분이 독서문 같은 플라톤 책을 읽어보거나 플라톤 좀 아니죠. 플라톤 아저씨 얘기냐? 아저씨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요.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원조 중에 원조가 플라톤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지식론이 있어요. 지식의 단계를 설명했는데 제일 하드별 지식의 단계는 독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말로는 억측, 추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측, 추측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피스티스 이런 신념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정도의 차원 지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아닐까? 이거 같은데 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래 라고 얘기했을 때 알고 있는 막연한 지식 이게 이제 쭉 이런 거라면 피스티는 조금 더 경험이 들어가서 생긴 지식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노에시스 이거는 사유예요. 사유. 그래서 신념을 넘어서 깊이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얻어진 지식의 상태가 사유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가 뭐냐면 에피스테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번역어로는 보통 인식이라는 걸 번역하는데 사실 서양 근대 이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 에피스테메가 돼야 사이언스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거는 이 단계에서는 뭐 시장에 지난번에 베이컨 배울 때 시장의 무상이라고 그러죠. 시장 사람들이 자기들 여기저기 들은 것 같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인 것 같기도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넘어서 점점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지고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사유의 단계에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수학과 변증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깊이 생각하고 경험도 많고 이 사람 저런 생각 다 뭐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다 고민해보고 따져본 다음에 혼자 내가 경험한 거고 비추어서 생각을 해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이것 갖고 아직 안다고 말할 수가 없고 더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혼자만의 생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변증법인데 이게 대화하고 토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 수 있지만 2단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혼자 생각해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남편분들 그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죠? 거의 뭐 교황의 모호설에 가까워요 그죠? 딱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했다 그러면 이걸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내하고 상의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 비슷한 경험에서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의를 안 해. 플라톤은 오래전에 이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절대적으로 확신에 찾아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과 더불어서 토론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에 이르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뭐 아카데미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이 아카데미아에서 배웠던 첫 번째 지식인이 아저씨고.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가 그냥 플라톤의 이 생각을 그냥 다 답습했냐면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아저씨는 플라톤 그 스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왜 이걸 다 무시하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 속에 살기도 하고 이런 세계 속에서 드라마도 보고 울고 뭐 그런 거 감정을 갖고 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다. 그런 가치도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저씨는 굉장히 그 문학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여러분 문학평론 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문학평론 그 유명한 책이든 서양에서 나온 유명한 문학평론인데 다 아저씨의 주석입니다. 아저씨 시학의 주석이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거 하나 읽어보면 게임 끝. 나머지는 그거를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자기들이 읽었던 소설하고 아저씨가 얘기한 시향에서 얘기하는 거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한 것 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은 에피스테메, 사이언스, 지식 이런 차원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그걸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고 어떻게 국가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근대 사회 개혁론자들, 근대 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이 부분 얘기할 때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강의 계획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박남기 선생님이죠? 계획은 제가 하셨죠. 근데 그 내부 강의 내용을 하는데 이성과 사회의 조우 이런 제목을 잡아가지고 저를 당황케 했어요. 왜냐하면 이성과 사회의 조우에서 칸트 헤겔을 얘기하려면 그 이전에 로크, 루소, 홉스라는 사람의 사회 계약서를 알아야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식상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맨날 루소, 로크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의 수준이 되게 높다고 관장님이 얘기하셔서 절대 쉽게 강의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좀 어려운 칸트와 헤겔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칸트와 헤겔은 진짜 둘 다 독일 사람이지만 저도 독일에서 한 9년 동안 일했지만 넘사벽이에요. 독일어로 읽기가 어려워요. 그냥 평범한 독일어도 읽기가 어려운데 철학자들이 꼬아 놓은 자기 생각을 막 정리하는 걸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독일 사람한테 독일에 가면 독일 보쿰대학에 가면 헤겔 연구하는 헤겔 아키브가 있는데 그 헤겔 아키브에 있는 그 비서 여자 선생님인데 생일날이라고 저하고 이렇게 초대를 제가 받았어요. 갔는데 보니까 헤겔 연구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가든 파티에 앉았는데 저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 헤겔 다 연구자만 모이신 건가요? 그렇대요. 그때 옆에 있던 그 독일 교수님이 유명한 헤겔 연구자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요. 여기 다 헤겔 연구자인데
사실은 해결 아무도 몰라. 독일 사람이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해결책을 읽어봤는데 문장이 한 문장에 떨어지는 게 제대로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막 독일 사람이 봐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책이라고 말해야 될까? 허세필의 독립신문 읽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옛날 뭐 그리 하야 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문장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해결 사상이 뭐다 계속 연구를 해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다루라고 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 당황.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독일에 갔다 온 제가 누가 강의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의 독특성을 알려면 로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서 이 대목에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 얘기 들어야 이 얘기가 의미가 있지. 그냥 로크가 무슨 얘기 했대더라. 근대가 이랬더라.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로크가 17세기, 18세기 사람이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실. 로크의 사상이 우리 헌법, 삼권 분립이라든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국가 시스템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상이에요. 그 로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로크가 이야기한 그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대통령을 뽑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정책을 실현할 때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서양의 최초의 사람이 로크입니다. 시민 불복종. 우리 동양에서 누가 얘기할까요? 맹자 할아버지. 맹자 할아버지 역선 행동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맹자하고 로크하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로크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근에? 로크 덕분에 로크의 생각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근대적인 합리적 국가로서의 미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 핵심은 뭐냐면 약속인데 개인과 대통령과의 약속인데 대통령은 내가 그 법적인 어떤 약속 체계로서 내가 임명했는데 그 대통령이 내가 나한테 국민이 나에게 준 권위나 그런 어떤 권력을 그 합법적으로 쓰질 않고 남한테 내 편지를 이렇게 써게 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는데 복도에서 누가 무당이 뭐 써줘가지고 가서 강의하세요. 근데 그거 와서 읽으면 그 여러분이 알게 됐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나는 그 전문가한테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전문가가 자기 전문성을 갖고 뭔가 약속된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남의 얘기, 내가 그 사람은 있지도 않는 무당한테 원고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연설문을 받아가지고 썼다 보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무당이 내가 임명한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내가 임명한 뭐 권력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어서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무도 몰랐잖아, 그죠? 아무도 모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건 로크의 사상에 위배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나 로크가 말하는 그 국민의 약속 이런 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로크의 후예들이죠. 로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로크를 아무도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 로크 들어보시긴 했지만 로크의 뭐 사상이 뭔지 여기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좀 끄면 어떨까요? 여기만. 선생님 그게 거기만 할 수가 없는. 아 그래요? 할 수 없네. 네. 뭐 수리를 하면 그렇게 만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거만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만. 근데 글씨가 너무 또 작다. 제 얘기에 의존하시고 여기는 참고가 여기 있으니까. 있어요 자리에. 근데 로크는 여기서 빠졌을 거예요. 칸트 얘기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원고 그 분량상 너무 많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줄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뺐거든요.
근데 이제 로크는 이제 여기다는 집어넣습니다. 로크를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인가 그랬어요, 그죠? 그때가 이제 로크의 이 정치 체제 수립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최초로 만든 때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로크를 어떻게 알았을까? 제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갔을 때 추적해 들어가 보면 김옥균,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이 알았을 것 같아요. 김옥균이 알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알았냐면 서재필도 알았고, 그다음에 누구지? 서유경륜 쓴 사람. 육일준, 서재필,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이 로크의 정치 사상을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 예?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일본도 만인 집회의 인물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그 존중받는 인물인데, 그래서 추적해 들어가 봤더니 후쿠자와 유키치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한학에 능통했고 한문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신분 질서가 있고 유교적 그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자기는 신분이 천민 출신이어가지고 이렇게 똑똑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네덜란드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그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와가지고 일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청난 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문명국이고 중국 문화권에서 이제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쟤네들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거나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무섭다. 근데 이 사람은 무섭다. 저놈들 물리쳐야지. 오랑캐다. 대형군 아저씨는 그렇게 해서 물리쳤잖아요. 신미양의 병인양을 다 해서. 근데 일본도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생각을 하기를, 저 엄청난 무기의 힘이 뭘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연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 무기도 우리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개발해서 쟤네들보다 앞서야 잘못하면 우리가 쟤네들한테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이념이 돼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가지고 이 서양 문명을 싹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이 빨리 개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김옥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김옥균이 몇 번, 세 번, 네 번 정도로 일본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났는데, 그 사람 책도 읽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옥균이 딱 보니까 서재필이 되게 똘똘해, 나이도 어린데. 너 가서 그 일본 가가지고 신식 군대 기술을 배워오지 않으련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경흥의술교라고, 지금 게이오 대학 전식인데 게이오 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일본어 배우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 사관학교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갑신정변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창국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졌잖아요. 3일 천하로 끝나가지고 도망가고 서재필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재필이 독립신문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독립신문 만들고 그러는데, 독립신문의 내용에 다 이런 식의 로크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재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문을 읽고, 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는 뭐 저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양이 최고다 생각해가지고 다 서양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라이센스 받아오지 않으면 족보도 못 내미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다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갔을 거예요. 지금은 일본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학 가기 이전에 대부분 유럽의 유학생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사람일까요? 중국. 거의 막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가. 너희까지 다 배웠어 이제. 그 영어, 독일어, 뭐 외국어, 네덜란드어 이런 거 일제 시대 저기 일본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한국이 알고 있어요.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생각했던 그 당시 생각했던 게 로크에 따라서 국가 간의 약속이라든가 국가와 개인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익들이 후쿠자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우익들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걸 계속 로크의 생각을 그냥 맹목적으로 수정한 나머지 왜 한국은 1965년에 한 협정 맺어가지고 한 거 약속 안 지키냐 이것만 자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고 개인이 그 당시에 징용 당해가지고 개인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국제법을 근거해서 주장을 한 건데 걔네들은 계속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거 허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무한대야. 계속 책임져야 돼. 이제 북한도 나와가지고 야 우리 징용 간 사람인데 리스트 뽑아가지고 다 해주면 계속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알지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상의 이 토대가 로크고 근대 정치 사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로크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통치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획기적으로 국가란 뭐냐,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란 뭐냐 이런 걸 체계화 시켰는데 그 로크의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실을 맺은 사건이 뭐냐면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은 로크의 세상이 없었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로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누르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로크의 생각인데 로크의 생각의 출발점은 그런 거예요. 신과 왕이 없어진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세 때는 신의 명령, 성경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지식혁명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신이 명령한 대로 따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인데 이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인간 지식을 통해서 뭔가 사회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자연도 제대로 정복할 수 있고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게 하고 자식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질서에 따르는 게 가장 인간에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왕은 어떻게 뽑을 것이며 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게 더 이상 신이 없어진 이 시대에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는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왕은 누가 뽑아요? 신이 내야죠. 여기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왕권은 신에게서 받은 거다. 근데 근대의 핵심이 뭐냐면 무슨 소리냐? 왕을 왜 신이 뽑아? 우리가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우리가 뽑겠다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사건이 미국 혁명이고 잔다르크로 유명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나 미국 혁명은 세계 문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전환점은 최근에 촛불 집회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완전 구체화되는데 걔네들은 폭력을 일으켜갖고 했지만 우리는 쓰레기도 안 남기고 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보다 서양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늦은데 민주주의 의식은 되게 높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로크를 하는 이 근대 개벽 천지에 어떻게 무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대가 역행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바꿨어, 시민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이 다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은 백성에 의해서 뽑힌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신인의 권위나 종교적 고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기 노력했습니다. 이때 최초의 사람이 이제 로크고 여러분 눌렀는데
여기 여러분은 거기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로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의 상태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는 로크가 만들어내는 허구 개념입니다. 자연 상태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 형태도 없고 그냥 원시 사회 수렵 채집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가정한 다음에 상상을 해보면 그때 최고의 법은 뭘까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야 너 꼼짝 마 그래서 자기가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힘이 잘 발휘되면 잘 뭐 오랫동안 가겠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힘은 없어도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제압 당했지만 밤에 몰래 가가지고 2명이 3명이 딱 가가지고 딱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래 못 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뭔가 생기겠죠. 힘 있는 사람이 제압을 해서 이렇게 힘이 생겨서 또 다른 힘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다투겠죠. 근데 제일 문제는 어떤 나라든지 힘이 비등비등한 상태에 두 세력이 싸우면 그건 대체가 안 돼서 어떤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힘이 약하면 지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질서가 잡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대체가 안 돼. 시리아 사건이 그런 거 최근에 이게 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네가 대통령이다. 시리아가 아니라 어디죠? 베네수엘라.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로크는 그런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자연 상태 속에서 서로 권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힘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안에 살고 있으면. 에? 에? 멈추게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전철을 탔는데 이상한 문신생인 조폭이 막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한테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제압을 하겠지만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연락했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 상태예요. 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웬만한 힘 센 사람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커다란 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조금 줄게. 세금 낼게. 그 대신 너는 나의 안전을 책임져.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생겼다고 하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로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우연히 혼자 이런 주장한 게 아니라 당시에 홉스도 이런 주장을 했고 루소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약간 나라마다 처한 상황마다 약간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체계다. 그런 식의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약속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에 들어가고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공정을 추구한다. 근데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이런 걸 얘기하면 언제 우리가 사회하고 계약을 했어요? 대통령하고 언제 계약했어요? 난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물어봐. 너 언제 계약한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 계약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는 순간 너는 우리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거기 가는 거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A를 선택하는 건 이 사람이 더 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를 찍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속인데 그 약속 안 지키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약속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단지 설명으로 끝인 게 아니라 이걸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왜 자연 상태를 포기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모두 자유롭긴 하지만 자유롭고 종속되지는 않지만 이게
언젠간 항상 불안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해코지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내가 어떤 거를 먹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는 없었지만 어쨌든 저장이 되면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고 내 재산의 안정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목적은 생명, 자유, 재산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힘 있는 사람 대표를 하나 뽑겠다 생각이 들게 됐다는 거죠. 그 자연 상태에서 부족한 건 뭐냐면 법률이 부재해요. 길거리에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랑 싸워도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법. 객관적 지식 얘기했지만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률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면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했을까라고 의심이 생겨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1년의 집행유예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진짜 이거 제대로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재판관이 없거나 재판관이 있어야 되고 재판관이 있어도 이게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를 잃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상태에서 특권을 버리고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게 부족한 사법권 이런 게 벌써 상권 분립이 다 나왔네요. 네. 법률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거를 이건 이제 법률이 부재라는 거는 의회죠. 국회가 없으면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법률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집행할 행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경찰이나 그 권력이 왔는데 조폭을 제압하지 못한다. 그건 권력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이 막 시장이 당선되는데 이틀 만에 피살당하고 그러면 이게 사회가 혼란한 거고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이 세 개가 다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통제하고 잘못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근대 그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상태는 자유롭지만 그걸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상태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재산, 평화 등이 보장될 경우에는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는 어떤 제한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유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상상 속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자가 이제 로크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다수의 결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20%밖에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80%나 더 많은 다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대통령 지지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가 여전히 지지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끊임없이 하는 게 다 그런 것과 연결되죠. 만약에 10% 몇 퍼센트 지지도다 그러면 말이 안 먹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 너 혼자 해.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다수를 얻어야 되는데 다수를 얻으려면 말을 잘하든지 자기의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공감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논리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뭔가 많아야 되고 지식도 풍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국가 역할은 뭐냐? 로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 및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그 다음에 국내적 권력은 오로지 법의 집행을 위해 사용한다. 국외적 권력은 외국의 침해 방지, 공동체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한다. 러시아 전투기가 왔다.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안 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행 가다 인질로 잡혔다. 대통령이 뽑아내야 돼.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 그게 대통령으로서 임무야.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체계화시켰냐? 로크가 체계화시켰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시도가 이제 로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크의 세상이 미국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그 혁명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혁명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서 막 그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다가 배도 만들고 지리산업 발견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만든 거 여기서만 팔지 말고 동해안에 가서 한번 좀 팔아볼까?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도 오고 일본에도 오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거를 동양 사람들 보기엔 좀 외계인 같았을 거예요. 크고 머리카락 이상하고 진짜 낯선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조선시대 과거급제하고 이런 하늘천 따지 가무련들과 함께 그 사서삼경을 외우고 있던 시절에 이런 식의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무장해가지고 일본에 왔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로크의 사상이라든가 정치 철학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이런 식의 서양 시스템을 갖춰서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저 서양 세력이 먹히고 그 후쿠자 의식이 생각한 건 뭐냐면 중국이나 조선은 분명히 저런 태도로 계속 나아가지고 중국 문명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사서삼경을 외우고 가구급제하고 그런 식의 시스템 갖고는 경쟁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진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의로운 청년이라고 그러나요? 뭐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핀장교에 밑에서 뭔가를 서양 거를 한번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모델을 따라서 한번 고종을 옹이한 다음에 군사적으로 탁 잡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이 청나라가 간섭 심해가지고 형사가 안 됐는데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뭐냐? 이 사람이 그 로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국민의 안전이고 재산의 보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 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이 시스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부동산이 갑자기 떨어졌다 정책 잘못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사회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지금 한국도 결국은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 해가지고 현금화 가지고 너 돈 압수하겠다. 자기네 재산이다. 그러면 아베 총리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로크의 사상을 아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본에서 엉뚱하게 세계 무역 이 자유 무역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방식을 보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국제법에 호소해서 안 된다. 이게 상도에 어긋나는 일뿐 아니라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자기도 그냥 정치 선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과 갈등인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로크의 생각도 다 좋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대는 지금 시기는 이게 자유무역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이념이라든가 민족주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삼성이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세계 여러 나라 경쟁 그 무역과 긴밀히 연락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한국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인 국가 의미라든가 계약 의미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야 돼요. 저기 근대를 열어 현대와 미래를 보다 하는데 이제 현대로 가려면 근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민족국가 개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 시민적 사유를 할 수 있어요. 일본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걸 교육하고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제 살기 생기는 거고 전 세계가 평화가 오는 건데 여전히 이 아베는 일본 우익은 이 근대 국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세계 여러 나라 최근에 트럼프도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계 질서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핵심은 그렇죠. 로크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크의 생각은 그야말로 여러 사회 철학 혹은 정치 철학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또 더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크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이 많아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게 확대돼서 그걸 잘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데, 이 칸트 아저씨는 야 그거 돈 많이 생기고 재산 생겨가지고 재산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한 국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잘 살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도덕적이 되지 않을까? 자기 재산만 다 추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양육방식으로 싸우게 된다면,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싸우게 되면 언젠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무슨 생각했냐면, 로크와는 달리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내법의 차원에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국내 이익만 따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연의 합력성과 자연의 법칙이 사회와 역사 인식의 법칙을 사회와 역사 인식의 모델로 삼았는데, 이 자연의 한목적성이라는 말, 이게 독일어 어려운데 드렉 메시카이트라는 말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목적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자연의 이렇게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나 모든 자연이라는 게 어떤 씨앗에서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고 도덕적인 동물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거 능력을 잘 발휘해서 언젠가는 서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칸트는. 근데 사실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한목적성 가지고 이성적인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행동도 하는데, 어쨌든 칸트는 그렇지만 맹자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측은지심을 잘 발휘해서 서로 돌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처럼, 칸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이성을 발휘해서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삶의 어떤 그 사회, 안정된 사회의 토대가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안정된 사회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도 많고 부자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아도.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돈, 재산 중요한데 플러스 인간성,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의 도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칸트도 자연상태 가정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목적을 자기 보존과 행복으로 간주하는 로크나 루소와 달리 개인과 사회의 목적을 선의 실현이고 선 의지에 기초한 도덕성 개선에 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할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 공부도 중요한, 사람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크에 따르면 그냥 열심히 경쟁해서 취업하고 스펙 쌓아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거를 잘 세금 잘 내고 그래서 잘 보존하게 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칸트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산책하는 거 시간 맞추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살던 지역을 평생 떠나지 않은 건 맞는데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평생 살았던 사람이긴 한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군요. 제목만. 그거를 쓰는데, 이게 그 융통성 없이 순수 이성 비판의 객관적 지식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서 도덕적인 것도 나름의 객관성을 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도덕성의 객관적인 성격을 띠려면 어떻게 되냐,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4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내가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세상 살기 싫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이거는 내 욕망이지만 그게 보편적 합법적인 자연의 법칙에 맞는지 따져봐라. 따져보니까 모든 생명을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거는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도덕성 법칙의 첫 번째 원칙.
근데 문제는 있죠, 그죠? 군대 가서 사람 죽여야 될 때는 어떻게 해? 또 범죄자, 살인죄를 지는 사람 사형에 처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 네? 낙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칸트의 이런 거 정언명령은 약간 융통성이 없어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만 칸트는 도덕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뭔가 몇 가지 원칙은 존재하지 않겠냐. 약속은 지켜야 된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원칙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 정언명령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처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도덕적 이성에 비춰볼 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객관성을 추구하는 영역이 판단적 비판인데 이게 판단적 비판이 책세축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개나 소나 다 칸트 얘기하면 판단적 비판 갖고 막 비판하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적 비판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막 그러는데 칸트는 아름다움에도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 의미의 객관성도 아니고 도덕적 의미에서 객관성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탁월한 능력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융통성 있게 나름대로 가치의 영역이 진선미, 과학적인 진리, 그다음에 도덕적인 진리, 예술적인 진리가 다 있고 다 그 각각의 진리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돼야 되지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싸우잖아요. 영화 재밌다. 뭐가 재밌어? 길거리 가서 물어봐 다 재밌대. 뭐가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취미의 영역이나 어떤 예술 영역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취향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싸울 때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자꾸 그거를 자연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할 때 싸우는 건데 이런 지식의 영역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도덕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칸트는 생각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 사회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고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되는 걸 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도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는 개별적인 사회도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적인 국가 사회가 행복해도 저 북한이나 옆에 이렇게 자꾸 미사일 쏘고 이러면 불안하니까 칸트는 이거를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엔의 아이디어가 누군지 모르시죠? 칸트예요. 네. 유엔을 만들자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가 영구 평화론 이렇게 써가지고 칸트가 유엔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유엔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칸트는 자연의 한목적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성의 이 진보를 믿었어요. 인간의 이성, 도덕적 이성 능력이 점차 발전해서 점차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진보는 신의 음성에 따라 음식물 섭취 여부를 판별하는 후각작용 이게 첫 번째 진보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상태와 같은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신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욕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단계가 발전하는 단계예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걸 잘 발휘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진보고 이성의 세 번째 진보는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목적을 준비하는 기대의 단계. 그래서 이성의 진보를 통해 인간은 동물적 본능 상태로부터 즉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부터 인간적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봤고 그런 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완전성을 향한 도덕의 진보이며 인간성 실현의 핵심인 자유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면적이죠. 물론 칸트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 많이 살아도 문명의 이기 하나 없이 시골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볼 때 그런 삶을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잘 사는 거에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플러스 도덕적인 삶 이게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로크에게서는 경제적인 삶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스펙 쌓아가고 취업 쌓고 열심히 살면 세금 잘 내면 그걸 끝이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너무 교환 가치로만 사람을 생각하고 너무 물건을 교환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이 영위되기가 힘들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뭐 그냥 나 아니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같이 더불어 살기에는 깝깝한 생각이죠. 그래서 칸트의 생각에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 얘기를 좀 더 하면 칸트는 자연의 역사는 신의 작품이기에 선에서 시작하지만 이성이 개발해서 자유의 역사는 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의 문제가 나오죠. 그 악은 선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칸트가 악은 자연의 계획에 이바지 않은 자연적 소질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칸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신정론인데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신이 신이 창조한 세계는 좋게 창조됐잖아요. 완전한 신이 창조했으니까 악도 없어야 되고 좋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악도 존재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신이 창조한 세계를 신의 입장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신정론의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정론의 오리지널 첫 번째는 욥기입니다. 욥기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경건하게 살았어. 근데 갑자기 재난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궁금증은 나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경건하게 너 잘 믿고 살았는데 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욥기나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신은 너를 성숙시키고 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악을 만들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칸트도 그런 문제에 직면해요. 이 세상이 도덕적인 사람이 만나져서 좋은 사회가 되면 좋은데 악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비슷한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악이 없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대립자가 없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냥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정말 이건 내가 누가 봐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이런 뭐 백색 국가 지정한다고까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 힘든 거지만 이 기회를 틈타 걔네들이 수출 안 하겠다는 세 가지를 자국 내에서 몇 년 안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선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의존해서 걔네들한테 수입해가지고 계속 의존해서 산다 그러면 계속 약체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기업에서 그런 걸 만드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직업 창출되고 기업도 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한국 내에서 모든 걸 다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라든가 악이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큰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생각하면 뭐 제거할 수 있다고 뭐 제거할 수 있는 건 뭐 종양처럼 제거할 수 있는 거라면 제거하면 되겠지만 악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제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거가 더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칸트는 악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법이 그에 맞게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없고 악이 없으면 법이 체계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외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 법이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범죄, 최근에 막 인터넷에 뭐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범죄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런 게 등장해야 그런 법이 또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법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는 인간 삶의 역사의 응축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헤겔은 법이야말로 인간 삶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시민 사회는 언제나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칸트는 국제 연합을 통해 사실 자연의 계획이 수행되기를 바랬습니다. 국제 연합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입니다.